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재 위반 사례를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재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제재 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스탄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 그냥 이중용도 물품이나 각종 한국의 물품, 반도체, 컴퓨터, 핸드폰, 민감한 걸 다 수입한 다음에 그걸 러시아로 넘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전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러시아나 이런 데가 수입할 수 있으면 왜 바로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중용도 품목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요. 이번엔 아예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말리고 했는데도 대놓고 수출하다 걸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동작기계 밀수의 대러 제재 위반한 한국인 2명에게 벌금형이란 기사인데요. 수원지법에서요, CNC 자동선반 밀수출한 2명에 각각 벌금 500만 원, 업체는 3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이 벌금의 액수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심의 벽이 높아지면요, 한국 대기업에게도 영향이 오고 우리가 있는 일반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이미 늦었다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정부는 허가 없이 73억의 상당의 CNC 자동선반을 러시아에 수출한 기업인 2명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체도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CNC 자동선반은요, 2023년 4월부터 대러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CNC 자동선반은 아주 옛날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요. 이게 있어야 무기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일본의 도시바가 냉전 시절에 소련으로 그 시절에 가장 정밀한 CNC 자동선반을 수출했다가 미국의 대대적인 제재를 맞고요. 그 계기로 미국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 도시바가 수출한 CNC 자동 선반을 가지고 소련이 최신의 원자력 잠수함을 아주 소리가 나지 않는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탐지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력 잠수함이 언제 미국 근해로 와서 쏘가 도망갈 수 있을지 미국이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도시바 그 당시 가장 큰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본 반도체 업체가 동반몰락하게 됩니다. 얘들이 반도체를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미국 정치인들, 미국 국민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선반이 하나라고 하지만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신인도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게 됩니다. 특히 지금같이 진영이 나누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벌금을 받은 공작기계 제작업체 대표 A씨와 B씨는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69세트, 약 73억 원 상당의 CNC 자동 선반을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고정밀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자동차나 항공 방위산업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자동 선반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판결에서요, 2023년 4월 그러니까 자동 선반이 대러 수출 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산자부 소속 공무원의 현장 검증 이후 이 사건 수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출하고 또 안 되니까 우회 수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제재를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일이 일어나면요, 73억 원을 수출했다면 아마 730억 원의 벌금을 매기고 이 회사 문 닫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이 제재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요. 처벌이 아직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도 강하고요. 또 한국은 아직 이런 거를 많이 수출하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우리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점점 더 디커플링 되는 국제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중타기를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법률도 강하게 좀 더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국내법과 미국, 유럽 등의 제재와 충돌할 때 어느 걸 따라야 하느냐는 건데요. 스위스은행의 딜레마, 자국법을 따를 것인가, 미국 제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기사입니다. 바로 스위스의 대규모 은행이죠. UBS 은행입니다. 이 스위스 법원이요, 마그니츠키법으로 제재받은 러시아 인사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그니츠키법이랑요, 마그니츠키 인권법도 있고 마그니츠키법도 있고 이 관련된 법들이 꽤 있는데요. 마그니츠키는 원래 러시아의 변호사였습니다.
러시아 국세청의 부패와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히려 러시아 정부 사람들의 음해로 이 마그니츠키 변호사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후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 불붙듯이 일었고요. 이 마그니츠키 변호사가 인권 문제의 아이콘처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요, 이 마그니츠키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권을 탄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스위스 법원이요, 이 마그니츠키법 관련된 러시아의 제재 대상자들에게 스위스 은행이 동결해 놓은 자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스위스에는 이 마그니츠키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스위스 정부는요, 우리는 미국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 유럽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 우리 법에 따라서 하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UBS는 글로벌 은행이잖아요. 스위스에 있지만 아마 스위스의 포션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 UBS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위스 법원의 판결을 따르자니 이 돈을 돌려줬다가는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유럽 나라들의 제재 대상이 되고요. 안 돌려주자니 법원의 판결을 안 따라 또 과태료나 벌금이 또 나올 것 같잖아요. 뭐 돌려줘야 되는 금액도 한 222억 원으로 엄청 많은 돈입니다. 이 UBS 공식 입장을 보면요, 스위스 법원의 판결에도요, 미국, 영국, EU, UN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UBS가요,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결국 이 제재나 글로벌 규제에 대해서는 자국법보다 미국과 유럽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냉혹한 현실인데요. 좀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CNC 기계를 몰래 수출한 사람들도요, 한국법에 따르면 뭐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외환 거래를 끊어버리고요, 이 회사의 자산을 다 동결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UBS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위스의 법보다 미국의 법이 우선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시사하는 점이 참 큽니다. 우리 기업들을 운영하거나 우리가 뭔가 글로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야 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출 통제가요, 단순히 상품에만 적용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중국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수출 통제법도 따로 발의됐습니다. 이거는요, 뭐 물론 지금까지도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수출 통제를 해왔는데 특히 딥시크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딥시크가 중국 공산당의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응하면서 좀 더 정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 하원 의원인 마크 그린은요, 중국 기술 이전 통제법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인권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수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통제 대상 범위가요, 국익 관련된 기술 또는 지식재산,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중대한 기여를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식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요. 일반 지식재산권도 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특허청에 발행한 특허,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미국 형법에 정의된 영업비밀 등등 모든 걸 넣었거든요.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도 우선은 통제 대상 기술 범위는요, 첨단에 맞추고 있는데요. 보면요, 첨단 반도체, 항공우주기술, 혹은 뭐 고급 로봇공학, 바이오테크 이런 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권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감시 카메라 기술, 얼굴 인식 AI, 빅데이터 기반 감시 시스템 등에 관한 그 지적재산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인권 탄압에 사용되는 제품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포함되는 제품을 보면요, 사실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민간 항공기, 터빈 엔진, 자동차 및 차량,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건설 장비, 농업 장비, 철도 장비, 그리고 디젤 기관차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 품목까지도 다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고성능 컴퓨팅이나 양자 컴퓨팅은 뭐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린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틱톡, 레드노트, 딥시크는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연장선이고 중국 공산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고 반미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하면요, 키보드 입력 기록, 연락처 목록, 위치 정보까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중국 기술 이전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은 단순히 수출 통제를 상품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지적 재산권까지도 그 망라해서요, 완전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수출 통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관세 때문에 난리지만 이 관세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통제로 들어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고 트럼프 1기 시절에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가 쓴 거를 보면요. 관세를 1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통제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건 수순일 뿐이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